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영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예, 오늘 국내 증시는 7.98포인트가 상승한 2,098.7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100선에 바짝 다가서며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 만에 소폭 매수 위로 돌아섰고 연기금이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의약품 업종이 1%대의 상승, 반면에 기계와 건설 업종이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후 들어서 외국인 기관 매도 확대로 인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4.2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72%가 하락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2만 10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소폭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닷새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0.7원이 내린 1185.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은 있었습니까? 예,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오늘 3.27%가 올랐습니다. 기관이 지난 5월 달부터 꾸준하게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가도 5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지수는 실적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주가로 인해서 배당 매력이 커진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투자자들 어떤 점 유념해야 할까요? 네,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개막이 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무역 분쟁 불확실성과 저물가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도 일부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확인 이후에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핵심 기술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기술 유출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한수원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네, 한수원은 2015년 UAE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 계약에 따라 핵심 소프트웨어인 맵스 프로그램 일부를 주 계약자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에너지 공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 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후 2018년 말 한전 계열사인 한국전력기술이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맵스 프로그램 전체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이때에도 원자력 통제기술원의 수출 통제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된 계기와 이 정부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의혹은 한수원에서 퇴직해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로 이직한 인사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형 경수로 핵심 기술을 미국과 UAE로 대거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정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한수원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퇴직 직원은 2015년도에 이직해 2017년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에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일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이후 국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원전 전문가들이 늘어난 것을 기술 유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력 유출이 곧 기술 유출이라는 논리인데요. 한수원의 해명이 이와는 상반된 측면이 있어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몰린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두고 용광로 조업 정지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포스코는 사상 초유의 용광로 가동 중단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포스코가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네, 전남도청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남짓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인 만큼 구체적으로 오간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오염 의혹과 관련해서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이 실제적으로 대기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앞으로의 대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뿐 아니라 이 다른 철강업체도 비슷한 처지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역시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이란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용광로 안전밸브를 고의로 열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업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철강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열흘간 조업을 멈추면 샘물이 굳어서 실질적인 가동 중지 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그럼 앞으로 처분 전망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포스코의 경우 이제 공은 전라남도로 다시 넘어갔는데 사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이 지자체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전남도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조업정지는 한 달 이내에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포스코가 사법부에 집행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단기간 내에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저장한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많이 부르죠. KT가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KT가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KT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까지 클라우드 사업에 5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분야 매출을 1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KT가 왜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네, KT는 5G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카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해 공장의 로봇을 자동 제어하고 제품 분량을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T는 제조 공장, 병원, 게임사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국내에선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이 변화하는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금융 공공 분야에서 개인 신용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됐는데요. 올해부터 관련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KT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IT 업계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환경부가 오늘 오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네, 수돗물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면서 수압을 높이다 보니 물때가 섞여 나와 수돗물이 붉게 변한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인천 서구의 공촌 정수장이 정기 점검을 하기 위해 가동을 중지하자 남동구의 수산 정수장 물을 끌어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고 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유속도 2배 넘게 빨라졌습니다. 이때 수도관 벽에 붙어있던 물때와 수도관 바닥의 침전물이 수돗물과 섞여서 인천 검단과 검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 이 물질들은 알루미늄과 망간, 철 등의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가동이 중지됐던 정수장이 5시간 후 재가동되면서 다시 기존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물때가 섞여 있던 수돗물이 영종도 등 더 먼 지역까지 공급됐습니다. 네, 인천 지역 이 학교들은 20일 가까이 급식에도 차질을 빚는 등 이 불편이 큰 모습인데 언제 정상화될까요? 네, 환경부는 지난 14일부터 사고 원인이 된 정수장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물을 빼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늦어도 29일에는 인천 모든 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이전까지는 수돗물로 빨래나 설거지는 해도 되지만 마시지는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특히 이 송유관과 통신구, 상하수관 등 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KT통신구 화재와 백성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종합대책 내용 먼저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 연평균 8조 원, 모두 3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과 상하수관, 또 전력선이 지나는 전력구 등 오래된 지하시설물을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점검 결과 특히 송유관은 98%, 통신구는 91%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관리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기반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26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담겨 있나요? 먼저 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긴급 보수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열수송관과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 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내년까지 일반적 보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을 정밀 점검해 안전 등급을 정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만드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건설부터 유지, 관리까지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도 올해 안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산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여의도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2% 중반까지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해도 3%대 중반 정도고 하단 기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2%대 중반 수준인데요. 은행별로 보면은 농협은행은 2.47%, 국민은행은 2.48%로 2%대 중반 이하까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형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상단이 4% 중반 수준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1%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동금리 상품들의 금리도 내림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은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이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비를 해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벌써 6개월째 이렇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체의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 지난달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다고 하던데 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통위원 7명이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이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경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나 내수 등 주요 지표들에서 조만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통화정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스러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2분기까지는 면밀하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둔 위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소수 의견으로 조동철 금융통화위원만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경기 하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1%로 더 낮추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4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MBC 임종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2016년 3분기의 4.8% 감소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업종별로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와 전기, 전자가 9%가 줄어 감소폭이 컸고 가구와 기타, 금속 제품, 목재, 종이 등도 3% 이상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3%, 중소기업이 2.8% 매출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인 NPU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NPU 분야 인력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은 2,000명 규모로 늘리고 NPU 적용 분야를 모바일에서 전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모두 종이에 인쇄된 증권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실물 증권 효력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진제 어떻게 바뀌나? 정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정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개편 최종안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민간 태스크포스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으로 개편대안 3개안 중 최종 1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인 7, 8월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해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입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시로 또 2단계에는 400에서 450kW시로 누진제 구간이 확대가 됩니다. 저소비 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다소비 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앞서 제시됐던 이 3가지 안 가운데 1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유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우선 1안은 3개안 중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할인 수준은 가구당 월평균 약 10,0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은 약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TF 검토 결과에 따르면 누진 구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8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에 어긋났고요. 마지막 대안이었던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만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지지도가 높았던 편이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 전기료가 할인되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 공고안이 언제쯤이면 새로운 요금제로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인가를 거쳐서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에 결정된 누진제 TF 권고안을 검토한 이후에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정부의 인가 요청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한전의 적자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예상되는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관측되고 있죠? 네, 최종 권고안에 따르게 되면 평년에는 2,536억 원, 또 폭염에는 2,847억 원 정도 규모의 한전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의 경우 여름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약 3,600억 원 정도 규모의 부담을 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전의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최나래 기자와 누진제 개편 소식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보사 취소 최종 단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 허가 취소를 앞두고 코롱 생명과학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비공개 청문을 오늘 오후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이 전달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80분 만에 끝났는데요.
이 내용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이 청문회 내용 알려진 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이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중간에 식약처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관계자는 코오롱 측이 기존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했다며 특별히 추가된 증거는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제 몇 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청문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3시 20분, 즉 1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청문회 후 이번 달 안에 인보사의 그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이 제약업계의 분위기인데요. 네. 만약에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으로 1년간 같은 성분으로 이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그런 계획도 얘기를 했는데요. 법적인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면 실제 인보사의 판매 허가 취소까지는 최소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홍 기자, 이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코오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그 정부가 인보사 연구와 개발에 투입된 그 100억 원대 지원금에 대해서 국고 환수에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또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했던 10여 개 손해보험사들이 300억 원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환자 240여 명이 2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규모 역시 더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 그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지금 확인된 것만 약 26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모일 것으로 보여서 역시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더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오롱 측이 지난해 성사시킨 그 1조 원대에 달하는 인보사 해외 기술 수출 판매 계약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미국과 이 중국 등의 제약 업체들이 코오롱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등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도 상당히 지금 관심사라고요. 내일 이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대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현재로선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티슈진의 경우 현재 인보사 이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 이 기업이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만 약 6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소액주주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그 이번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조만간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과 관련해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이 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려서 이 코오롱 티슈진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이 투자 사기 혐의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황인표 기자와 인보사 이슈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저임금 동결론 부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올해만큼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속도 조절을 넘어 동결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최저임금 더 올리지 말고 올해와 똑같이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한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나 또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예. 정부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법업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악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야당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 동결론이 최근에는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점이 조금은 달라진 점입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구체적으로 그렇죠. 핵심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좀 달성하자 이런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나섰을까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역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동결론을 펼쳐서 지역구의 여론을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동결론 실제로 좀 가능한 이슈인가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지난 1988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또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때나 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2%대, 그러니까 조금은 인상을 했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고 그렇죠. 이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싶다. 서로 좀 상충하는 입장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네. 차등 적용하자 이런 대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로 그러니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좀 차등화해보자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나 또 통계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여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3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고요. 예.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이후 내달 15일까지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오는 8월 5일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이 된 이후에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제때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뷰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꼭지점을 찍고 내려왔는지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요즘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이 판단과 기준이 빨리 서야 이에 대한 경제정책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경제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국가통계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경기 정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판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오는 9월쯤 재논의에 들어가 이 경기 정점을 공식 판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오후 토론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안 좋아진 거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올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체감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점이 어디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경제 정책을 적실성 있게 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나쁜데 나쁜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계는 숫자로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잘못되면 팩트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도 6월 또는 9월이 우리 경기의 정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아마 올 9월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에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고 다시 고점으로 향하는 이런 순환 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주기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지수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경기 선행 지수, 경기 동행 지수, 경기 후행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의 선행 지수는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보통 주가는 한 6개월 선행 지수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경기를 선행한다고 해서 선행지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경기 동행지수가 바로 그 경기지수입니다. 경기 종합지수인데요. 이거는 보통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설정하거든요. 또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졌다, 화랑이라고 얘기하고 100 이하가 되면 이제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요한 지표 10가지가 이제 수출액, 뭐 노동 투입액, 그다음에 뭐 수입액, 또 전력 사용량, 시멘트 사용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래 보니까 지금 이 10가지 지표 중에서 아까 통계적으로는 뭐 2017년 9월 정도가 정점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금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2017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에서 했다는 것이 발표되기 때문에 예. 경기 정점을 언제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과거 특정 시점이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기 정점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후 경기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썼던 가장 많은 경제 정책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제를 한 55% 올렸고, 예. 그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지금 현재 미국은 21%로 내렸고,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25% 올렸어요. 이게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27%나 됩니다. 미국보다도 법인세가 6%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예.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FDI라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러는데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3배나 많습니다. 예. 이와 같이 2017년도를 정점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점을 언제로 우리가 경기가 최고점에 있었다는 것을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팩트를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2017년 9월이 정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시했구나. 그러면 본인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를 시점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9월 달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연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경기를 정점을 어디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처방, 진단 정확히 내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도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 동행지수 순행에 대한 표를 보면은 예. 2017년도 9월 때 10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 98.5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 계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도 9월이면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한 2달이나 석 달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추측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는 잘못된 진단 속에서 잘못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어렵게 좀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투자해서 하지 않고 잠깐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뭐냐면 정부 정책이 역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또 실제로 2017년도 3분기 때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성장을 했지만 그 이유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심지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팩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빨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부는 두 가지를 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나중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라는 거는 타임이고 실제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산 편성과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가 어떻게
혁신에 만약에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은 분배보다는 혁신 쪽에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 정부는 지금 470조 슈퍼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또 지금 이제 그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예산에 대해서 방향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경기 순환과 관련된 정책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기 이 정점 또 저점 이 경기 기준 순환일을 정하는 게 바로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사실 어제 이 기준일이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고 이거는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나와서 10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하강 국면 속에서 정부가 잘못된 경기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면 예. 오히려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된 요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경기 순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것이 향후 옳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김강두 예. 경제자문위원회 전 부의장이죠. 네네. 벌써 작년 5월 달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KDI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침체 대신에 부진한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한 3개월 놓친다고 해서 벼랑간 현재 상황이 바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단이 내려줘야지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예.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계청에선 경기 정점 소요 시간이 아직 짧다. 또 지표 변화가 미미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이 고용 여건 변화 등 이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 또한 여러 번 사실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고 예. 경기가 확장기에 있으면 이제 수축기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경기 순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점을 언제로 두느냐를 굉장히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왔던 실시했던 정책들이 뭐 최저임금 정책, 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정책,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또 2번 인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인데요. 이와 같은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2017년 9월 취임하고 이후에 다 했던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경제 정책이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오히려 경제를 위축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문제가 또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를 그 정점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지금 9월 달로 연기했고 예. 또 지금 현재 또 그 정부에서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추가 경정 예산 6조 원은 빨리 좀 배당을 좀 해달라. 국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솔직하게 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1분기에는 또 마이너스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시점, 저점이나 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치적 입김을 안 받고 바로 예. 했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라든지 기획재정부의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정치권의 역할을 보면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대한 시기도 제대로 발표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김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정점을 결정하는 게 정부 비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판단을 미룬 게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새 정부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은
당연히 필 수 있는 거죠. 예. 특권이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2017년 9월서부터 이게 우리 경기가 하강으로 갔다고 한다면 예.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혁신 성장으로 경기 활력을 먼저 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끌고 갔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 분배 정책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어가는 정책에다 오히려 찬물을 더 끼얹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는 지금 뭐 경제청문회를 열자 아니면은 열 수 없다, 뭐 추경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 필요한 법안도 만들고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해서 와서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 혁신 동력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피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경기 정점 시기로 유력하게 거론하는 게 2017년 6월 혹은 9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기가 뭐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쯤인데 이 시기가 과연 좀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2017년 9월이 그 경기 지수가 101.1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가 이제 9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때가 당시 정점입니다. 당시 통계청장도 몇 번 거기가 정점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그 발표는 어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그 9월로 연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가 똑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했던 4가지 전부 다 뭐 최저임금, 법인세, 소득세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201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기가 수축되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또 시키게 되는 이 4가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정점을 언제로 발표하느냐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고 통계청장은 몇 번 정도 항상 그 2017년 9월이 가장 정점에 있고 현재가 98일이니까 경기 지수가 수축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점은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정점과 그 저점을 얘기해야지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이게 아까 추가 경정 예산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경제는 좋다고도 일부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부가 가장 좋은 말은 통계청도 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국가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해야지 어떠한 대안과 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현황,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황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재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저점이냐 정점이냐 그 시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팩터,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정점을 이 시기라고 과연 공식화하게 될 경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인정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어려운 국면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여론조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속에서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훨씬 많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계 따로 체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청와대에는 보세요.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 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사회수석 있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책실장 있죠. 어느 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경제부총리한테 완전한 힘을 실어주고 내각에다 힘을 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지금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추경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김재정 교수님, 정부가 당장 경기 정점 이 판단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단 그간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된 건 인정하고 또 추진할 건 적극 추진하고 이런 대응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대로 또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정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대로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 정도 지표상으로는 가장 정확히 나왔다. 100일이고 지금 현재 98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불황이고 좀 어렵다. 사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소상공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굉장히 어려워하고 전체 우리가 뭐 길 가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뭐 임대라든지 뭐 부동산 내놓는다는 광고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의 통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폐업을 했거나 또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진짜 사실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도 빨리 국회에서 좀 동의 좀 해주시고 경기를 살려야 된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위기를 극복하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삼성과 현대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만약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 뭐 미국 정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압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사실대로 좀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현재 사실대로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정부가 당장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과 더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진단을 이렇게 밀어놓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 이 김영준 교수님, 잘못된 정책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굉장히 크죠. 지금 이 정부는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소주적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혁신 성장 얘기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470조면 그게 슈퍼 예산이에요. 거기에 6조 7천억 추경이라는 거는요. 뭐 1% 정도 좀 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추경 60조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54조 원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경제정책을 만약에 그대로 답습한다고 한다면 무슨 정책적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느냐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 좋으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방식이 좀 서툴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상당히 좀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이 대응 정책들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더 짚어주시죠. 보통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제 성장률이 1%가 증가하게 되면 약 한 19만 명 정도가 또 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개선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700조입니다. 1조 달러쯤 되거든요. 1,700조 원쯤 되는데 1% 그러면 17조 원쯤 되죠. 그러니까 GDP가 17조 원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 1%고 경제 성장률 2%라 그러면 약 34조 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의 19만 명 곱하기 28만 명 정도가 이제 좀 저소득층이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가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6%예요. 과거에는 10% 정도 됐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선진국은 또 한 2%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도도 2%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높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금년대 2%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올해 한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전 세계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올렸습니다. 그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 27%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과 중국에 또 계속 해외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동결이나 또 물가 인상률이 2% 정도니까 최저임금도 한 동결 내지는 2% 정도 유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인세도 OECD 평균이 23%거든요.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좀 낮추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정 정책과 함께 친기업적인 정책을 해줘야 된다.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교수님들과 경기 저점 논란, 나아가 정책 실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BG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